소행성이 달에서 떨어져 나와 지구와 아주 가까워졌는데 이 소행성이 우리에게 위험할까요? 2016 HO3라고도 알려진 카모 알레와는 지구 근처 궤도를 돌면서 매우 빠르게 회전합니다. 줄여서 HO3라고 부르죠. 천문학자들은 이 소행성을 2007년 4월에 발견했습니다. 다른 소행성과 비교하면 아주 작아요. 하지만 지구에서 보면 작은 건물 크기, 즉 런던 아이의 절반 정도입니다. 하와이에서 발견된 이 소행성의 이름은 대략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의 파편이라는 뜻으로 번역돼요. 연구 끝에 그들은 이 소행성이 우주로 날아간 달의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달에는 이탈리아 철학자의 이름을 딴 조르다노 브루노 크레이터라는 곳이 있는데 자신의 아이디어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람이에요. 우주에서 보면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는 물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요. 150km가 넘는 초대형 광선인데도 여전히 밝습니다. 이것은 한때 그곳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1178년 영국 캔터베리에서 5명 승려가 여행하던 중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갑자기 그들은 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들은 달이 화염과 불꽃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 표면 전체에 어둠이 퍼졌습니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이 기록을 발견하고 이 수도승들이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의 형성을 목격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나중에 분화구의 나이가 약 400만 년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만약 그런 엄청난 충돌이 12세기에 실제로 일어났다면 지구는 미쳐버렸을 테니 별들에게 감사해야겠네요. 지구에 거대한 유성 폭풍이 일어났을 테니까요. 어쨌든 HO3는 400만 년 전 충돌 당시 떨어져 나간 달의 조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천문학자들은 이 갑작스러운 달 조각을 발견했을 때 재빨리 궤도를 추적했습니다. 달은 조만간 지구와 충돌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적어도 300년 이상은 우리의 준 위성으로서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태양 주위를 도는 경로를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그 궤도는 매우 거칠어요. 지구 주위를 끊임없이 돌며 가까이 다가왔다가 멀어지기도 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독특한 고리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24세기가 되면 더욱 미친 듯이 돌면서 말굽 궤도로 바뀌어 서서히 우리로부터 멀어질 거예요. 언젠가 HO3가 우리와 충돌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하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현재의 궤도를 벗어나 지구, 금성, 심지어 태양 자체와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태양계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아갈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소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소행성 중 하나이지만 가장 작고 안정적인 소행성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발견은 또한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암석이 천체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주 우버처럼 암석을 타고 이동하면서 생명체가 우주 전역으로 퍼졌을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탄소와 같은 생명체의 구성 요소들이요. 어쩌면 생명체가 화성에서 암석을 타고 지구로 히치하이킹을 했을지도 몰라요. HO3에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백만 년 동안 물건을 싣고 멀쩡하게 여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천문학자들은 HO3를 조사하기 위해 무언가를 보내길 원합니다. 2017년도에 한 학생 그룹이 우주선을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중국 국가우주국은 2025년에 HO3 어딘가에 로봇 탐사선을 보내려고 해요. 로봇은 그곳으로 날아가 샘플을 수집하고 연구를 위해 그걸 지구로 가져와야 해요. 안타깝게도 육안으로는 하늘에서 이 소행성을 볼 수 없어요. 소행성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0에서 130m 정도예요. 따라서 초강력 망원경 없이는 너무 작고 희미해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소행성이 있어요. 엄청날 거예요. 2029년에는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소행성이 지구 가까이로 지나갈 겁니다.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 소행성의 이름은 2004MN4 또는 줄여서 아포피스라고 합니다. 폭이 약 369m로 HO3보다 훨씬 큽니다. 역대 가장 가까운 소행성 통과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 소행성은 2004년 12월에 공황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2029년에 지구에 충돌할 확률이 2.7%에 달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심지어 아포피스라는 이름도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사악한 뱀에서 따온 것으로 라와 싸우며 항상 태양을 삼켜 지구를 파괴하려 했던 거대한 괴물이에요. 다행히 과학자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한 결과 이 소행성이 2029년에 우리 근처를 지나갈 거고 하늘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후에는 차가운 소행성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포피스가 근접 통과하는 동안 중력 키홀이라는 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우려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우주의 특정한 좁은 영역을 통과하여 우연히 궤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영화 멜랑콜리아에서 나오는 행성처럼 2036년에 서사시적인 컴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계산을 통해 이 가능성도 배제했습니다. 아포피스는 2036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꽤 가까이 다가오겠지만 금성이 지구를 추월할 때만큼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포피스와 지구는 각자의 길을 갈 거예요. 평균적으로 아포피스 크기의 소행성은 8만 년에 한 번씩만 지구에 충돌할 것으로 예상돼요. 만약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전 세계의 지진과 쓰나미를 일으키며 거대한 지역을 완전히 파괴할 거예요. 하지만 대멸종이나 그와 비슷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포피스는 유럽, 아프리카, 서아시아에서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아포피스를 보려면 여행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소행성은 밤하늘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별처럼 보이며 특별한 장비 없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빛납니다. 밤에는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근처에는 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HO3와 아포피스는 모두 아폴로 궤도 소행성의 일부예요.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를 가진 소행성들이죠. 위험한 녀석들이 모여있네요. 지구 궤도를 통과하기 때문에 지구에 근접하거나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소행성군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소행성은 그리스의 태양신 이름을 딴 1862년 아폴로입니다. 이 소행성은 1932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그 이름을 따서 이 그룹이 명명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크기가 거의 1.6km에 달할 정도로 더 컸어요. 사실 너무 커서 작은 달도 따로 있을 정도예요. 아폴로는 지구뿐만 아니라 금성과 화성의 궤도도 통과합니다. 재밌는 사실, 최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40년 넘게 망원경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의 수를 계속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1971년에 아폴로가 재발견되었을 때 아폴로는 소행성 목록에서 첫 번째 소행성이 아니었고 이름에 큰 숫자가 붙게 됐어요. 아폴로는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근처를 날아다닐 겁니다. 2075년에는 금성 주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금성도 지나갈 거예요.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이 녀석들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 위험에 처했다면 우리가 알아챘을 테니까요. 소행성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면 6,600만 년 전 공룡을 멸종시키는 데 도움을 준 소행성처럼 지름이 9.7k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행성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게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우리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을 거예요. 아폴로 17호가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을 한 것은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1972년 12월이었죠. 이제는 먼지투성이의 위성에 다시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한동안 머무는 건 어때요? 나사는 이 사항에 대해 약속을 했습니다. 2025년까지 달의 우주 비행사를 다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은 아르테미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사상 최초로 달 표면을 경험하는 여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왜 진작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한 전직 나사 관리자가 이 주제에 대해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 또는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런 프로젝트가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주여행, 특히 인간이 참여하는 우주여행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사의 예산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충분히 많은 돈 같죠? 하지만 나사가 해야 할 일 목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망원경과 거대한 로켓 프로젝트부터 태양, 목성, 화성, 그 너머를 겨냥한 임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나사는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책정에 매우 능숙해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 때문만 아닙니다. 달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달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달 표면은 착륙하기 쉽지 않은 분화구와 바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달 먼지, 학명으로 레골리스 때문입니다. 레골리스는 운석 충돌에 의해 오랜 세월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매우 거칠고 모든 것에 달라붙어요. 우주복, 차량 및 시스템을 매우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달에서 지낼 곳을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달에는 보호대기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한 번에 14일 동안 달 표면이 태양의 강렬한 광선에 직면한다는 뜻이죠. 그 후 2주 동안은 완전한 암흑이 이어집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우리 인간에게 익숙하지 않은 극한의 온도를 만들어냅니다. 해결책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나사는 먼지와 태양의 강한 우주복과 우주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에 밤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화성에 도착하면 화성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나사는 또한 프로젝트를 위해 매우 똑똑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합니다. 아폴로 13호 미션 컨트롤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겨우 26세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나이에 이미 수많은 임무에 참여했었습니다. 즉, 아주 어린 나이부터 상당한 경험을 쌓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른 개인들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주여행의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것은 나사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달에 착륙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로켓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사는 총 12명의 사람을 우리 위성에 착륙시켰습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순간 중 하나였을 거예요.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암석을 가져오고 사진을 찍고 과학 실험을 하고 심지어 깃발을 남기는 등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폴로 미션의 중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달의 인간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달 우주 정거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지구에서 불과 3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이런저런 작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도 전체 프로젝트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우주로 더 멀리 나가기 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달 기지는 더 먼 우주 공간을 향한 임무를 위한 연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에 망원경을 건설하여 우주에서 훨씬 쉽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성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또 다른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달 우주 정거장은 달의 기원에 대해 더 많이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고 신나는 달 관광을 통해 돈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아폴로 달 프로그램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미국 전역에 걸쳐 약 4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이 참여했다는 사실부터 살펴봅시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두 가지 주요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폴로 1호의 발사대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아폴로 13호의 산소 탱크가 말썽을 부려 임무 도중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부분은 세턴 5였습니다. 이 로켓은 오늘날까지 성공적으로 비행한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36층 높이에 달했습니다. 그 높이가 상상이 안 된다고요? 이 로켓은 나야가라 폭포보다 2배나 높았어요. 세턴 5호 덕분에 나사는 13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어요. 여기는 달을 향해 24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간 것과 이 중 절반이 달 표면을 걸은 것이 포함됩니다. 기존의 로켓과 우주 왕복선은 지구 저궤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주 비행사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싣고 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의 우주선은 적어도 아폴로 임무 이후로는 이런 짐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구에서 많은 진보를 이루었고 곧 우주 비행사를 위성에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나사가 감독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나사는 이전에 승무원이 탑승하지 않은 오리온이 달 궤도를 돌고 지르고 귀환할 수 있도록 발사했습니다. 자동화된 시험 주행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사람을 다시 달로 보내기 전에 모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젠가 오리온은 우주 비행사를 다시 달로 데려다줄 우주선이 될 겁니다. 오리온에는 발사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주 비행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발사 중단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리온에 연료를 공급하고 추진하며 물, 산소, 전력, 온도 제어를 통해 우주 비행사의 생존을 유지하는 동력 원인 서비스 모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미래 프로젝트는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달에서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은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아늑한 호빗굴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의 지하에서 사는 것은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온도와 산소 부족 때문이죠. 운석의 위협과 끊임없는 방사능을 고려하면 달 표면을 그냥 걸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통수단은 어떨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이상적인 달 여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빠르면 2024년 일종의 달 택시가 이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로켓과 달리 이 우주 택시는 지구 대기권 재진입에 가혹한 조건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번 왕복하는 것이 더 쉬워질 거예요. 달에서의 생활을 지원하려면 우주 택시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달 표면에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달 먼지를 막아주는 벽으로 보호된 착륙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 표면에서 이동하는 것도 더 쉬워질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차세대 우주선은 자체적으로 제어되는 환경을 갖추게 될 겁니다. 즉, 우주선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주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잠시 우주 놀이기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당연히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집과 탈 것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어떨까요? 달은 우리에게 대처 수단을 제공합니다. 달의 중력이 가볍기 때문에 달의 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게다가 달에는 얼음이 있어 매우 편리하죠. 이 얼음을 로켓 연료로 변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얼음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전용 우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 중 하나가 트라이던트입니다. 드릴처럼 생긴 이 도구는 얼음으로 덮인 달 표면을 파는 데 적합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로봇 도우미가 이 얼음을 연료로 전환하여 우주 주유소로 운반합니다. 이 기술이 성공한다면 화성으로 향하는 로켓이 화성에 잠시 들러 연료를 보충한 후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